자, 우리 공중보건 심화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우리 전체 커리큘럼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 또 기본 이론 마무리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심화 이론은 이제 말 그대로 심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정말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들, 핵심 내용들 정리를 하고 요약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워낙 자주 출제되던 내용 중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좀 꼬아서 내는 문제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들 같이 좀 들어갈 거고 또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법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좀 심화 이론 할 때는 계속해서 자료가 많이 나갈 거고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 이제 나가서 문제를 아마 이미 미리 풀어보셨을 건데 가급적 일찍 오셔서 한 5분에서 10분 일찍 오셔서 문제는 꼭 풀어보고 같이 들어갈게요. 근데 문제가 좀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네, 어렵게 냈어요. 일부러 어렵게 낸 거고 시험 난이도가 이래요? 이렇진 않아요. 한 이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의 난이도 정도에서 난이도 높아져도 한 반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안 배운 내용도 제가 일부러 집어넣고 배웠던 것도 좀 더 꼬아서 넣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려워야지 큰일 났구나.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라는 경각심이 일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따로 안 나눠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라 저희 심화 수업용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수업 중에 제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 갈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문제만 받고서는 답 알려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다 따로. 얘는 심화 수업용 문제예요. 문제풀이용으로 나간 게 아니라 수업용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같이 우리 공부하면서 푸는 내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실게요. 자, 오늘 나간 자료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지금 여러분들 이미 풀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 총론에서 파트 1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요약된 표로 요거 아마 여러분들 기본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팔로 적으면서 채웠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쭉 만들면서 진짜 이렇게 해주지 왜 우리 힘들게 쓰게 했어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것 같은데 힘들게 쓰라고 드린 거예요. 써야 공부가 되죠. 요약된 거 남이 요약해 놓은 거 보는 것보다 본인이 쓴 게 더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요약하면서 제가 추가된 내용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서 이 자료 안에 무언가 더 집어넣어서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요약된 걸로 공부를 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얘는 이거는 베이스에 깔아서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밖에 기타 등등 설명이나 사이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 이동할 때 돌아다닐 때 또는 마지막 총정리할 때 그럴 때 용으로 보실 수 있게끔 나간 거니까 이게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용이고 그 다음 심화 이론에서 이제 교재 페이지랑 같이 나간 자료가 있을 거예요.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교재 페이지랑 같이 나간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페이지에 교재 안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런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시라는 심화 내용으로 들어간 거니까 교재랑 같이 접목시켜서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교재 페이지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보시면 우리 문제, 심화 문제에서 먼저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공중보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서 나오는 문제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 정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이란 환경위생, 그다음 보건교육, 조기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사업, 조직,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 확보를 위한 사회조직 발전. 자, 요걸 위해서 누가? 지역사회가 노력한다.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노력한다. 이 노력으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과 능률 증진 요걸 시키는 과학이자 기술이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윈슬로우 교수였어요. 자, 윈슬로우의 교수인데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해버리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것들 윈슬로우의 정의에 대해서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누가 노력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면 과학이고 노력은 이렇게 5가지로 제시를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C, 윈슬로우가 들어가야 되겠고, 전염병 관리, 감염병 관리라고도 나오고 전염병 관리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요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의 계속 볼 때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간 지문에서 보시면 건강과 능률을 증진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다룬 표현을 좀 접해보시라고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영문을 갖다 번역한 게 많기 때문에 표현이 교재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킨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것처럼 건강과 능률을 정신적 증진시킨다라는 표현으로도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약된 내용에도, 정의 내용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정답은 3번이죠. 자, 이어서 우리 공중보건 사업에 대해서,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교재에서 봤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굳이 필기하실 내용은 아니고 한번 되뇌어 보면서 공중보건, 예방의학, 임상의학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대상이 가장 큰 구분이에요. 항상 정의를 할 때.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집단이고,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둘이 대상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았어요. 그렇죠?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 능률 향상, 요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상의학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겠죠. 공중보건학이나 예방의학 둘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상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중보건은 어떤 역학 연구 자료라던가 보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평가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도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죠. 하지만 예방의학은 역학이나 통계학, 이걸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목적은 같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 방법이라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던가 어떤 규제를 만들거나 보건의료 체계를, 어떤 체계, 나름의 그 지역에 맞는 체계를 만들고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하지만 예방의학은 예방의료 서비스, 예방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 임상의학은 어떤 검사, 진단 검사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그 해결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공중보건의 정의, 공중보건의 특성, 굉장히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지금 문제처럼 윈슬로우에 대해서 정의를 묻는 건 되게 쉽게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다음 중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윈슬로우의 정의 내용들도 한 줄, 지문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중에서 이런 설명을,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문으로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이었고, 자, 다음에 이어서 공중보건의 대상, 그래서 누구다?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이고,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공중보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3대 핵심 원칙 뭐다? 참여, 형평, 협동, 3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랑? 건강 증진의 접근 원칙, 3대 접근 원칙 하면은 옹호, 가능화, 조정이 있었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공중보건 사업의 3대 핵심 원칙으로 옳은 것, 참여, 형평, 협동 3가지가 되겠죠. 정답 3번이겠고, 1번에 있는 옹호, 가능화, 조정이 뭐예요? 옹호, 가능화, 조정이 건강 증진의 접근 전략이 되겠죠. 다음 2번에 있는 옹호, 역량 강화, 연합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분명히 봤잖아. 이건 뭐예요? 얘도 건강증진의 접근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옹호, 가능화, 조정 또는 옹호, 역량 강화, 연합이라고 책마다 조금씩 2개가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결국 가능화랑 역량 강화 같은 표현이었잖아요.
뭐 역량을 강화시켜줘서 가능하게 한다. 건강 증진이. 조정, 연합 뭐예요?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연합시켜서 그걸 통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에 의한 봉사 행정. 그래서 다른 말로 보건봉사라고도 해요. 여러분 요약 정리해드린 거에는 보건봉사라고 나가 있죠.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 뭐예요? 보건법규라고 하고요.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다. 보건교육.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교육이 조장행정이죠. 셋 중에 가장 능률적인 수단은 뭐다? 보건교육이죠. 가장 능률적이다. 가장 중요한 사업수단은 보건교육이다. 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자, 다음에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인데, 자, 얘는,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엔 없는데, 그 요약 정리된 거 보시면 4번의 기획 과정. 그래서 보건사업의 3대 수단이 보건봉사, 보건법규, 보건교육이고, 이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뭘 한다라고 했어요? 기획팀 조직, 얘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획팀을 조직하고 나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한다. 지역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사회 인구 구조는 어떤지, 질병 상태는 어떤지, 보건에 대한 요구도는 어떤지, 뭐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여러 가지 보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우선순위 결정 기법으로 그 아래 우선순위 결정 기법 2개가 나와 있죠. 자, 그 내용을 먼저 가면은 먼저 브라이언트는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문제의 크기 또는 유병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해결 가능성, 난이도, 그리고 주민의 관심도, 어떤 행정가라던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라고 해야 되겠죠. 이 관심도 4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얘도 1점부터 4점, 얘도 1점부터 4점. 각각의 1점부터 4점의 점수를 매기고서는 얘를 다 곱해서 그 값이 가장 높은 값이 나온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트는 이 유병도, 심각도, 난이도, 관심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다 똑같잖아요. 1점부터 4점, 1점부터 4점. 없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중요하다 이게 없고 그냥 똑같이 얘네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곱해서 전체 값이 제일 높은 게 제일 우선순위야 라고 정의한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었죠. 자, 반면에 할론과 피켓이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 BPRS 기법이죠. 자, BPRS는 A 더하기 2B 곱하기 C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A는 문제의 크기. 문제의 크기는 어떻게 확인한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유병률, 급성질환의 경우에는 발생률을 가지고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B는 문제의 심각도인데 심각도라는 거는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냐 또는 중증도가 얼마나 높으냐,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어떤지 이런 걸 고려해서 0점부터 10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요거죠. 문제의 긴급성, 중증도, 그렇지 당연히 심각성에 해당이 되겠지. 그 문제로 인한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손실까지도 심각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0점부터 10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 전체 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사업의 효과성이다. 왜? 여기 곱해지니까, 이 2개의 값을 곱해지니까. 문제의 크기보다는 심각도를 더 크게 둔 거죠. 상대적 우선순위를 요렇게 둔 거죠. 왜? 얘는 그냥 0에서 10점만 집어넣는 값인데 B는 0에서 10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값이 더 커진 거죠. 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할론과 피케의 BPRS 기법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우선순위 기법이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 그래서 문제 지금 나눠드린 문제에서 보시면은 보건사업 선정에 있어서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골랐을 때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효과성까지 들어가고 주민의 관심도는 누구?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해당이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가나다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문제 두 가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브라이언트와 BPRS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네가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져요. 그래서 두 개를 명확하게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정도. 자, 다음에 서치만의 평가 기준.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자료로 그 심화 자료로 드렸으니까 그 심화 자료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중보건 공부할 때 보건행정은 얘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공중보건에서는 이 심화이론 그 서치만의 평가 기준 그리고 누구 거랑 비교했어요?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기준 요 두 가지만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다음 중 서치만의 보건사업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게 서치만은 업무량 평가 그리고 성과 평가, 성과의 충족량, 효율 그리고 업무 진행 과정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했다라면은 미국 공중보건학회는 어떻게 사업의 그래서 사업의 적합성, 사업 양의 충족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까지를 제시했는데 그럼 각각이 뭘 도대체 평가하는 거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량 또는 노력이라고 해요. 업무량 또는 노력이라는 거 사업 활동량, 질을 포함하는 투입 에너지 또는 투입량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업무량에 대한 거, 노력에 대한 평가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결핵 환자 발견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 발견 사업을 해요. 그러면 방사선 촬영, 결핵 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을 몇 건을 했느냐. 요게 업무량인 거예요. 단순하게 몇 건 했느냐. 또는 가정방문 사업을 한다. 라면 보건간호사가 가정방문을 몇 건을 했느냐. 얼만큼의 노력을 들였느냐가 업무량, 노력에 대한 평가다. 성과 평가는 뭐냐. 성과는 이 노력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얼마냐. 그래서 자, 이 관찰을 몇 명을 했어요. 노력이라는 건 단순히 관찰을 몇 명 했느냐고 그걸 통해서 결핵 환자를 몇 건 발견했느냐. 새로운 환자. 결핵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겠죠. 그러면 사업의 효과를 통해서 측정된 효과, 결핵 환자 몇 건 결핵 환자 발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또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어떤 보건 사업을 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했거나 가정 방문을 했거나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실제 예방접종 건수가 몇 건이나 됐느냐. 요게 성과, 결과물, 딱 나온 결과물만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성과의 충족량.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건을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 건수 성과, 나온 성과물 바로 위에서 평가한 그 성과물이 충분한 양인가? 충분한가? 그걸 보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 활동이 얼마나 수요를 충족했느냐, 성과가 충분했느냐, 그 지역사회 주민에서 이 효과, 요만큼의 결과물이 충분한 양인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견을 했어요. 앞에서 노력을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몇 건을 해서 거기에 몇 건의 결핵 환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결핵 환자의 수가 발생률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양인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 수요, 요구나 필요에 비해서 성과물이 충분한가? 그러니까 성과의 충족량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성과랑 성과의 충족량은 다른 개념이죠. 성과는 그냥 결과물이 얼마냐. 성과의 충족량은 그 결과가 이 요구를, 수요를 만족시키기 충분한 양인가, 부족한 양인가, 요걸 보는 게 차이가 되겠고요. 자, 효율성 하면 항상 뭐다?
투입분의 산출, 인풋분의 아웃풋. 그러니까 투입된 인력, 비용, 시간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입된 노력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 한 사람의 결핵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게 합당하냐.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결핵 환자를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이 말을 100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도 100원이에요. 그럼 누가 투입 대비 산출이 더 좋아요? 이렇게 나는. 100원을 투입해서 한 명을 예방했어요. 어떤 사업은 100원을 투입해서 2명을 치료했어요. 그럼 단순히 투입분의 산출,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100원을 들여서 2명을 치료한 게 더 가치 있게 쓰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단순히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투입분의 산출, 효율성을 보는 의미라는 거는 투입된 자원으로 얻은 효과가 충분하냐, 가치 있게 쓰였냐, 그걸 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 그다음에 업무 진행 과정. 그래서 진행 과정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진행 과정에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했거나 또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업무 진행 과정을 살펴봤더니 보건소에서만 수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가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 내가 퇴근 시간에 가면은 이미 문 닫았어요. 그럼 참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진행 과정상. 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을 찾아가서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더 이렇게 과정을 바꾸면 좀 더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업무 진행의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 진행 과정에 어떤 요인 때문에 사업이 좀 효과가 떨어졌는지 또는 효율성이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걸 업무 진행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치만의 평가 기준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가지가 뭔지만 집중해서 봤었는데 각각의 내용들 실제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단순히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만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고 요거는 어떤 평가 요인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자, 다음에 그 미국 공중보건협회 평가 항목은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다 사업에 대한 거,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충족량,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부수적 효과. 그래서 적합성이라는 거, 그 문제, 그 특정 사업을 선정한 게 적합했느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적합한 사업이었느냐 평가를 하고요. 그 사업량이 충분하냐, 사업은 적합했다. 근데 그 양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사업이 투입이 됐느냐, 사업의 충족량,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과성, 사업의 효과성,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비용이 합리적으로 낭비 없이 사용이 되었느냐, 그리고 사업에 의한 부수적 효과,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다른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사업에 의한 부수적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문제 4번에 들어가 있어요. 심화 문제 4번에 들어가 있는데, 보건사업의 평가 항목 중에서 목표 달성에 쓰인 비용이 합리적이고 낭비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이 되었는가, 자, 요걸 보는 거면은 당연히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거니까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사업의 효율성, 정답이 4번이 되겠죠.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는 빈칸이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는 있으니까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역사, 우리 기본적으로 역사를 구분할 때 고대기, 중세기, 근세기 또는 여명기. 지금 여러분 요약 자료에 요거 안 적어드렸으니까 같이 적을게요. 근세기, 여명기 또는 요람기. 근대기는 뭐예요? 확립기. 여기는 암흑기, 중세 암흑기. 현대기는 발전기.
연도로 나눴을 때 고대기는 언제까지? 기원전부터 500년까지. 그리고 중세기, 암흑기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근세기, 여명기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기는 1900년까지고 현대기, 발전기는 1900년대 이후를 의미를 한다. 기본적으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기본 문제로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사건들을, 공중보건 사업을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 또는 그 업적과 그 사람의 연결이 바른 것은, 또는 어느 시대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리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조금 보면은, 고대기, 기원전이고 이 시기에 가장 질병에 대해서 주를 이루고 있었던 이론이 장기설이라고 했죠. 자, 장기설이라고 하면 뭐가? 나쁜 공기가 질병을 일으킨다. 나쁜 공기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으로 누가 제시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제시한 이론이었죠. 자, 그 이후에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장기설 그리고 사체액설, 네 가지 체액, 우리 몸에는 네 가지의 체액이 있는데 그 체액의 균형이 깨져서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요 네 가지 체액이 균형이 깨진다. 이게 왜 깨지냐면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환경에 둔 거죠. 자연 발생설, 환경이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 이후에 로마 갈레누스가 그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그대로 계승했고요. 그 다음 갈레누스는 하이젠, 위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다라고 했죠. 중세기로 넘어가면은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기는 접촉 감염설의 시대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질병에 걸려. 왠지 모르지만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랑 만났더니 걸렸어.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검역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중세기의 가장 큰 특징, 굉장히 많은 전염병, 감염병,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뭐 그 모하메드 사망 이후에 그 성지순례로 인해서 콜레라가 대유행하기도 했었고, 또는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나병이나 콜레라가 또 유행했었고요. 14세기에 징기스칸 유럽 정벌로 인해서 페스트가 유럽에 대유행하기 시작했죠. 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제도가 검역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1383년에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가 되고 검역법이 제정이 됐다. 가장 핵심 내용이고, 근세기, 여명기로 하나 더. 그 중세기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땠어요? 누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 교회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접근은 없었고요. 그리고 질병, 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뒀죠. 개인의 문제로 뒀던 시기였어요. 근세기, 여명기 또는 요람기라고 했죠. 자, 이 시기에는 르네상스 문해혁명과 함께 과학기술이 발달했고요. 그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자, 산업혁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공장 주변으로 몰려서 굉장히 밀집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가 생겨났죠.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여명기, 근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 산업혁명에 의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구 이동이라던가 주거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상이 싹튼 시기였죠.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은 가장 핵심 업적들이에요.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 그 중에서 존 그란트 하면은 영국에서 출생, 사망에 대한 수량적 분석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최초의 보건 통계를 1662년에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존 그란트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지만 어디에서 또 인구 보건할 때도 나오고 보건 통계할 때도 또 나오죠. 인구에 대한 수량적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라마찌니 하면은 1700년에 노동자 질병론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산업보건 의사였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특히 한 52가지 정도, 50여 가지 되는 직종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뤘던 사람이 라마찌니, 그래서 산업보건의 아버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보건 파트에서 또 한번 보게 되죠. 다음 프랭크 하면 독일의
독일에서 전의사 경찰 체제라는 보건학 저서, 최초의 보건학 저서예요. 이 전의사 경찰 체제가. 그래서 이 책을 편찬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보건 행정, 그래서 경찰 행정, 그 경찰 위생 경찰의 개념을 확립했다. 의사 행정,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보건 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거죠. 보건 행정, 국가가 보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국민의 건강 문제를. 그래서 12권이에요. 이 책 자체가. 그래서 보건학 최초의 저서, 누구? 프랭크라고 하죠. 보건학 최초의 저서. 다음 제너의 우두종두법 1798년, 영국의 제너는 우두종두법을 개발해서 유럽 전역에 그 두창 예방법을 보급했던 사람이 제너였고요. 다음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에드윈 체드윅이었죠. 에드윈 체드윅은 노동자에 대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위생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피버 리포트, 열병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그걸 통해서 보건정책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영국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가 작성이 됐어요. 1842년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근세기, 여명기에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시작이 된 거예요, 공중보건 사상이. 그다음 근대기, 황리기로 넘어가면은 이 시기에는 이제 그 과학 기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세균학, 면역학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업적이 생겼고, 특정 세균들을 발견을 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세균 학설기 또는 미생물 병인론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예방의학 사상이 싹 텄다. 왜냐하면 세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세균만 막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네. 백신에 대한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예방의학이 발전되기 시작했죠. 주요 업적들 보시면은 먼저 존 스노우가 나오는데, 1855년 존 스노우는 영국 런던에서 이 시기에 콜레라가 되게 많이 유행했어요. 콜레라 유행할 때 최초로 콜레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염병의 감염설. 이게 그 이전 시대에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질병에 걸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아니야, 만나서 걸리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뭔가에 감염된 거야. 최초의 기술 역학을 실시를 하면서 질병의 감염설, 전염병의 감염설을 입증했던 사람이 존 스노우. 그래서 뒤에 가면 역학에서 다시 중요하게 볼 거고요. 패튼 쿠퍼 하면은 독일 민헨 대학의 교수였죠. 그래서 위생학 교실을 이제 열어서 실험 위생학의 기틀을 마련했고, 환경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패튼 쿠퍼였죠.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파스테르와 코흐, 이 두 명을 2대 특정 병인론자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질병의 원인균들을 쭉쭉 발견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스테르 하면은 닭 콜레라균도 발견하고 광견병 항혈청도 발견을 했고요. 또 저온 살균법을 개발한 사람이고, 코호 보시면 탄저균, 파상풍균, 결핵균, 콜레라균 등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튼 쿠퍼는 환경위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러한 학자들이 병원균을 발견을 해내면서 아니야, 환경이 아니라 이 원인 균이 문제야. 균만 없으면 돼. 균만 죽이면 돼. 이러다 보니까 환경위생보다는 오히려 예방의학, 그래서 그 특정 병원체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질병보호법,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그렇죠? 비스마르크,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질병보호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후에 관련된 그 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이라고 하면은 근로자 노동자 질병보호법, 그리고 진로자 재해보호법, 폐질, 노령보호법까지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다뤘죠. 왜 독일에서 이렇게 먼저 됐느냐? 산업혁명이 좀 늦게 시작이 된 거죠. 영국과 프랑스보다 좀 늦게 산업혁명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혁명을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건강 문제도 더 빠르게 대두가 됐고,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노동자가 건강해야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현대기 1900년대 들어와서는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이제 보건소제도, 국제보건기구,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포괄적 보건의료 이러한 것들이 쭉 발전해 갔고요. 가장 역사적으로 핵심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설립이 됐죠. 세계보건기구가 발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1978년 알마타 지역에서 알마타 회의를 통해서 1차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자, 그 이후에 1986년 오타와 회의를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들 되게 기본 내용들인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핵심 내용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내용 문제로 하나 있어요. 5번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영국의 위생개혁 운동을 선도한 사람으로 공중보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단일한 법률 제정과 일관성 있는 실행을 강조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에드윈 체딕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열병 보고서, 뭐 노동자 위생 상태 보고서, 공중보건법 제정 이러한 키워드들이 안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알고서는 위생개혁 운동을 선도했고 공중보건 문제를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게 만든 사람, 그걸 통해서 단일한 법률 제정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되게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에드윈 체딕이 되겠죠. 피넬은 누구예요? 필립 피넬. 누구예요? 눈을 찔끔가지면 내 머리를 풀가동을 시켜보면은, 자, 피넬 하면 우리 정신보건에서도 나왔던 정신보건의 1차 혁명은 뭐예요? 그 전까지 정신보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에 묶어놨었어요. 족쇄를 채워놔. 집이나 어떤 수용소에.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용 환자들을 해방시켜서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어냈던, 그래서 정신보건의 1차 혁명을 가져온 사람이다라고 했고, 베살리우스는 누구예요? 요건 우리가 중요하게 안 봐서, 안 본 건 아니지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별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 있겠죠. 자, 베살리우스 하면은 근세기에서도 여러분 여명계에서도 윗부분이에요. 1500년대의 사람이고, 해부학 교재, 인체 구조에 대하여라는 해부학 교재를 써서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베살리우스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 역사 공부할 때 워낙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가 자주 나오는데 물론 보통 이렇게 섞어놔요. 그러면 딱 봐도 우리가 그 중세기냐 여명기냐 뭐 황리기냐만 알아도 순서가 배열이 되는데, 가끔은 여명기 같은 경우는 워낙 길고 업적이 많다 보니까 여명기에 있는 거 2개 나와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출제될 때 거의 붙어 있는 사람 연도 뭐 1년, 2년 차이로 시대수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업적이 1년에 딱 끝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반에 있었던 사람, 아주 끝에 있었던 사람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순서대로 시대 순으로 보시라고 항상 얘기를 드렸고, 베살리우스 같은 경우는 되게 위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위쪽에 1500년대니까 1500년부터 시작한 게 여명기죠. 그래서 베살리우스 해부학 교재였고요.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업적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보기로는 나와요. 오답인 보기로는 가끔씩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더 짚어보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건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거. 하나 더 있네. 여러분 이거 그 자료에 있어요. 심화 이론 자료에 보시면은 얘도 요거는 우리 보건 행정에서는 했던 내용이고 공중보건에는 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역사를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중상주의 또는 어떤 분류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중상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구분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예요. 요 근세기부터 요 시기에 워낙 다양한 발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변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 시기를 쪼개서 여기 중상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근세기가 여러분 1000년이에요. 1000년. 너무 길잖아요. 1000년이 아닌가? 1000년 아니구나. 얼마야? 350년. 250년인가요?
1500년, 350년? 35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그 르네상스 산업혁명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쪼개요, 보통. 요거 나눠서 여기를 중상주의 시대, 여기를 계몽주의 시대, 여기를 산업혁명과 위생개혁기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그 학자들, 어떤 교재에서는 요거를 그냥 빼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두고 여기 다 묶어서 그냥 계몽주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중상주의, 계몽주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중상주의, 계몽주의, 산업혁명과 위생개혁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워낙 책마다 이제 이 구분된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가장 기본 시험 문제의 공중권에서 가장 정설로 나오는 거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요건데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에서 주로 보는 교재 중에 이렇게 중상주의, 계몽주의로 나뉘고 예방의학 교재도 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그 자료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은 먼저 중상주의 시대 1500년부터 1760년까지를 중상주의 시대예요. 그러면 딱 누구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냐면 대략 라마찌니까지. 라마찌니의 노동자 질병론이 1700년이었어요. 그래서 라마찌니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가장 무서운 질병, 감염병, 전염병 중에 하나가 매독이었어요. 접촉에 의해서, 실제 접촉에 의해서 되는 감염병이었죠. 그 다음에 시기적 특성이 나타나요. 이제 요 시기적 특성이. 중상주의 시대에는 상업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중상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 이런 것들 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항해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에 농사짓던 봉건주의 시대가 무너지면서 중상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농사짓던 소작농들은 쫓겨난 거예요. 유랑민도 되게 많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황, 기근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문제로 구루병,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구루병 같은 문제가 나타났는데 왜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얘가 영양 문제야 라는 걸 알지만 이 시기에는 비슷한 곳에 있는 애들이 비슷한 질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구루병, 그다음 선원들의 흑사병이라고 불렸어요. 선원들의 흑사병. 괴혈병. 괴혈병 뭐예요? 뭐 결핍돼서? 비타민 C 결핍돼서 주로 입에서 피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바다로 한 3개월, 4개월씩 많이 나가요. 그러면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건조한 음식들, 이런 거, 육포,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 과일 먹을 수가 없어요. 비타민 공급이 안 돼요. 배가 떠났는데 그 배가 들어왔는데 선원들이 다 입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전염병이 돌았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전염병이 아니라 신선한 야채, 과일을 먹지 못해서 발생했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라마찌니의 산업보건 1700년에 노동자 질병론 펴내면서 요 내용들이 대표적인 중상주의 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중상주의는 상업이 가장 핵심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계몽주의는 아니야 이제 우리 사람, 환경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 뭔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한 게 계몽주의. 그래서 1760년부터 1830년까지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계몽주의 시대랑 산업혁명 위생개혁 운동 시기로 나누긴 하는데 보건행정 교재 중에는요 요거 그냥 묶어서 다 계몽주의로 보기도 해요. 이런 게 많아지면 좀 우리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어서 경우의 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본 이론이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경우의 수를 제가 던져드렸을 때 이럴 수도 있구나가 되는데 기본 이론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얘를 처음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먼저 기본 정리를 다 해두시고 자, 계몽주의 시대 하면은 1760년부터 1830년까지를 기본으로 보는데 뭔가 계몽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거, 처우에 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킨 필리핀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위생개혁 운동이 많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독일의 의사경찰 개념 이거 누구겠어요? 전의사경찰 체제. 프랭크죠.
그래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보건행정이 필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프랭크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전의사경찰 체계고 그게 바로 독일의 의사경찰 개념을 확립한, 보건행정을 확립한 계기가 된 거죠. 제너의 우두종두법, 자, 요 시기에 들어가고요. 자, 요걸 쪼개서 이제 산업혁명, 위생개혁 운동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딱 에드윈 체딕으로 인한 공중보건법 제정까지가 핵심 내용이 들어가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위생을 개혁하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뭔가 변화를 하자. 에드윈 체딕이 영국 노동자 위생 상태 보고서 발표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고요. 자, 요 이후에 이제 콜레라 확년 계속 유행하면서 1855년에 뭐가 있었어요? 존 스노우의 콜레라 역학조사가 있었던 게 요 시기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요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공중보건 역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나라 역사 내용 이어서 좀 볼게요.